오늘 제가 할 이야기가 그, 혹시 AWS 다 써보셨죠? 그죠? 그 AWS의 IaaS 서비스인 EC2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 밑바탕을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한테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서 대학교 4학년 동안 배운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종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라서 오늘은 2시간 동안 앞에 한 1시간 좀 넘게 1시간 10분, 20분 동안은 이 오픈스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뒤에 시간에는 이런 오픈스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할까요? 온라인으로도 많이 들어와 계신가? 몇 분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네. 그냥 시작을 할게요. 혹시 온라인에 계신 분들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음소거는 안 돼 있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 저는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라는 사용자 모임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NHN 클라우드에서 NHN 클라우드의 IaaS 서비스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NHN 클라우드의 IaaS의 이루는 서버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것들을 다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오픈스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오픈스택은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AWS 같은 서비스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는 아니지만 돈을 덜 들이면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더 심오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 오픈스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면은 더 재밌어요. 오픈스택은 좀 신기하게도 나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쭉 읽어보면은 제가 그냥 설명을 계속 해드릴게요. 2008년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근데 2008년도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죠. 여러분들은 2008년도에 뭐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를 잘 생각해 보면 그때만 AWS라는 게 세상에 나오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막 나오면서 클라우드 막 이제 앞으로 우리는 클라우드를 해야 돼요라는 게 막 대두가 되던 때예요. 근데 그때 나사에서 그 웹사이트, 나사에도 굉장히 많은 웹사이트들이 있겠죠. 그런 웹사이트들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연구센터에서 만들어낸 규칙들, 만들어낸 도구들이 지금 와서 오픈소스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 기반이 되는 아니면 획기적인 그런 성과를 내는 그런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요즘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사에서 뭘 했냐면은 나사에서도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게 각각의 개발자들이 자체적인 포맷을 가지고 막 만들다 보니까 이게 관리도 안 되고 인프라도 낭비가 되고 막 중구난방인 거죠. 그래서 이거 표준화하자. 나사에서 개발하는 모든 웹 서비스들 다 표준화된 형태로 만들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하자라는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나사 단넷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잡았던 컨셉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게 또 생각이 드는 게 웹 개발자는 코드만 올려요. 그러니까 나사 단넷이라는 플랫폼에 내가 만든 코드만 올립니다. 그러면 걔가 알아서 그 코드가 실행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스토리지를 붙여서 그거를 디플로이까지 하는 시스템이에요. 요즘에 AWS에서 만든 서비스랑 유사하죠. 서버리스 서비스를 2008년도 그 이전에 나사에 있는 개발자들은 그 시스템을 생각을 해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면서 자 봐봐요. 생각해봐요. 코드를 올려요. 코드만 올리면 아래단 인프라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물리적인 서버들을 관리해야 되고 네트워크들도 관리하고 막 여러 가지 인프라를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우리는 단순히 웹 개발자들을 위한 표준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 알고 보니 인프라 컨트롤하는 인프라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는 거네. 그러면서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한데? 막 이런 요구사항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더 확장이 됩니다. 그게 네뷸라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네뷸라라는 프로젝트는 나사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면서 처리하는 고성능의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썼는데 정확히는 분산 컴퓨팅 플랫폼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면서 이 네블라랑 나사전넷을 만들던 개발자들이 세운 원칙이 뭐냐면은 벤더 종속적인 코드는 만들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다루는 거는 HP나 델, 뭐 선 마이크로 시스템과 같은 어쨌든 물리적인 장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장비들은 벤더 종속적이죠. 근데 그 벤더 종속적인 코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HP 장비를 제어하고 싶으면 HP에서 맞는 프로토콜을 무조건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버를 다루는데 벤더 종속적인 프로토콜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은 그 서버 자체도 컨트롤하기 위한 그 IPMI 프로토콜이 있어요. 물론 IPMI도 표준이긴 하지만 그 IPMI를 가지고 돌아가는 그 서버를 관리하는 BMC 모듈이 있거든요. 걔가 뭐 HP는 ILO, 델은 아이드렉 뭐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모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서버를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ILO에 맞춰서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은 델 장비를 쓰고 싶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 벤더 종속적이지 않은 코드들을 만들자. 그리고 이거를 만들면서 파이썬과 아파치 2 라이센스를 선택을 하는데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프라를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그 인프라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친숙한 언어인 파이썬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면서 나사에서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 그 회사들과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그 누구든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아파치 2 라이센스를 선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 나사 홈페이지의 요 아래 링크에 가서 보시면은 그 스토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요약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나사가 네뷸라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을 때 렉스페이스라는 회사가 갑자기 딱 등장을 합니다. 이 렉스페이스 회사는 그 당시에 AWS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이었어요. 물론 렉스페이스는 전통적으로 클라우드 기업이기 이전에 그 호스팅 업체였어요. 우리가 호스팅 업체라고 한다면은 서버를 임대해 주거나 아니면은 같은 서버에 계정만 발급해서 뭐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사업을 하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넥스페이스도 어쨌든 자체적으로 만든 컴퓨팅과 스토리지 기술이 있었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클라우드와 관련된 코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이 넥스페이스에 있는 이사진들은 자체적인 코드들을 만드는 거는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회사가 원래 하던 거는 개발을 해서 뭔가 파는 게 아니라 호스팅, 그러니까 서버를 그냥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사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인 개발 말고 오픈 소스로 좀 쓸만한 거 없을까라는 거가 기반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나사에서 우리 네블라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라고 공개를 막 했고 그걸 엑스페이스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사가 엑스페이스한테 기술 이관을 해주면서 이 네블라라는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나사는 당시 컴퓨팅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반면 렉스페이스는 스토리지 기술을 좀 더 많이 발전시킨 상태였어요. 이 스토리지에도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관련된 기술을 더 많이 발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이 협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010년도 6월에 네블라의 후속 프로젝트로 오픈스택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픈소스 클라우드 컨트롤러가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클라우드 컨트롤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는 컨트롤러의 역할인 거죠. 자원을 다루는. 그러면서 처음에 나왔던 게 바로 이 노바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노바도 나사에서 만든 거겠죠. 그래서 이 노바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들어가는 컨트롤러의 역할이고, 이게 지금의 오픈스택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노바에 대한 자료는
찾아할 수 없고 다 오픈스택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오픈스택 10주년 행사 때 유튜브 라이브에서 또 이런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거슬리네요. 이거 왜 엔터가 이렇게 저렇게 쳐졌을까? 아, 요 왼쪽에 있는 게 세계 최초의 오픈스택 클라우드. 그리고 요거는 당시에 나사의 그 에임스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픈 소스가 세상에 처음 나오는 이제 모습들인 거죠. 근데 이런 거 가끔씩 보면은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오픈스택은 100% 파이썬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고성능 대용량 처리가 가능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 고성능은 C++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이어야 되니까 뭐 자바의 스프링 기반일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얘네는 100% 파이썬입니다. 아직까지도 100% 파이썬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오픈스택을 이용하는 거는 개발자들이 아니에요. 인프라 엔지니어들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인프라 엔지니어들은 벤더사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델 엔지니어 들어와서 봐주세요. HP에서 딱 깔딱깔딱 해가지고 불러와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요게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사의 인프라를 오픈스택으로 만들겠다? 물론 이제 그 아래 장비들은 어, 뭐 벤더사 장비를 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벤더 지원을 받는데 어쨌든 오픈스택이라는 걸 이용해서 회사의 IT 자원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가상머신 같은 것들을.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오픈스택을 이용하다가 장애가 났어요. 뭔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를 불러다가 고칠까요? 여러분들이 그 장고로 쓰다가 장고에 버그가 발견했다고 해서 메인테이너를 회사로 끌어들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게 되면은 그 가져다 쓰는 곳에서 직접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한테 가장 친숙한 언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배시나 펄 뭐 이런 스크립트성 언어들인데 배시로 프로그램 만든다? 말 안 되죠. 그나마 펄? 근데 펄은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말 그대로 스크립트성 언어예요. 그걸로 웹 서비스를 만든다? 아니면은 뭔가 구조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러니까 OOP, 나 개발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OOP를 갖고 온다? 이거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파이썬이었던 거죠.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오픈스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스택에서 실제로 파이썬 커뮤니티에 기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픈스택을 만들면서 나왔던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또 파이썬 커뮤니티에 기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파이썬 커뮤니티에 오픈스택 코어 개발자들이 또 파이썬 메인테이너로 가거나 아니면 파이썬의 코어한 커뮤니티 멤버로 들어가 있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가 뒤에도 설명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상머신이 어떻게 만들어지지가 궁금해서 가상머신이 어떻게 만들어지지라는 거는 뭐 CPU의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VM을 만들어내지 커널과 연계해서 이런 거잖아요. 오픈스택 코드를 아무리 뜯어봐도 그런 코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 코드는 다른 애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스택은 그 빠르게 동작해야 되는 애들을 관리하는 컨트롤러인 거죠. 관리하는 애. 그러니까 그 애들을 이용해서 자원을 할당하고 그 자원을 스케줄링하고 뭐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스택을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도 불러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해야 되는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스택을 이해한다. 운영 체제와 관련된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걸 하다 보면은 내 등록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넘어가라.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저기요? 이상해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앞에 주제를 설명 끝났고 오픈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약간 졸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졸려오면은 조금 추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문을 조금만 열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또
긴장된 상태여야지 또 재밌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자, 오픈스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설명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for 버추얼 머신, 베어 메탈 앤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가상머신, 베어메탈 컨테이너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기서 베어메탈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손 자연스럽게 들어주셔도 돼요. 아, 2학년 있다. 베어메탈은 가상머신을 알죠? 우리가 물리적인 컴퓨터에서 그 위에 가상의 하나의 또 다른 컴퓨터를 만드는 거. 그게 가상 머신이에요. 베어메탈은 그냥 그 물리적인 머신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왜 베어메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무식해요. 베어, 그냥 날 것 그대로 뭐 이런 뜻이죠. 메탈, 철이죠. 서버 철이잖아요. 별뜻 없습니다. 그래서 베어메탈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앞에 굳이 왜 클라우드라고 해놨을까? 우리가 IT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를 말을 할 때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같은 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의 요소들을 말을 하거든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결국에는 이 IT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를 우리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비스로 제공이 된다는 형태니까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IaaS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리적인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클라우드를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면접 물어봤어. 클라우드가 뭐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인프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인프라. 음, 뒤에 분은 전략팀이니까. 클라우드. 자원, 특정 리소스를 언제 어디서든 제약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작했다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찝어줬어요. 언제 어디서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자원을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말을 해요. 중요한 건 인터넷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이 IT 서비스를 IT 인프라스트럭처를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로 제공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IT 자원을 가상화하고요. 그리고 그 가상화된 자원을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API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에이저 서비스, 클라우드 IaaS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요. 가상화를 왜 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당연하죠. 물리적인 서버 하나를 고객 하나한테 데디케이트해서 주게 되면은 너무나도 큰 자원의 낭비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해 줍니다. 그게 바로 베어메탈 서비스죠. 돈을 많이 내요. 돈을 많이 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물리머신 하나를 온전하게 다 쓸 정도의 워크로드를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팔려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가상화해서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대의 또 다른 서버들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리고 추상화된 인터페이스, 뭐 어떠한 장비로 돌아가든 뭐 어떠한 운영 체제가 돌아가든 상관없이 일관된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시간에 열심히 배웠죠. 네. 그래야지 이기종 간의 모식의 호환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으로 뭔가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가 API로 제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픈스택은 어떻게 이런 IT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오픈스택의 랜드스케이프예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진 않고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중앙에 있는 이 빨간색 영역이 코어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뭐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우리가 IT 인프라스트럭처 이루는 근간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인프라 서비스를 다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요 위에 레이어는 얘네들이 근간을 만들어줘서 가상 서버들을 딱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이 만들어진 인프라스트럭처를 다채롭게 쓸 수 있는 레이어들이에요. 우리가 클라우드의 꽃이라고 부르는 오토스케일, 그리고 뭐 요즘에 많이 뜨는 컨테이너 서비스들. 컨테이너도 결국에는 어디선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스택은 가상머신 위에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그런 컨테이너 서비스를 또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템플릿.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턴스를 동일하게 찍어내는 템플릿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기능들도 여기 있고, 또 뭐 워크로드 프로비저닝, 뭐 어플리케이션 사이클 오케스트레이션 등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레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구는 그냥 운영 도구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이나 뭐 빌링 서비스들, 테스팅 도구들을 이렇게 오픈스택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알아봐야 되는 게 요 위엔 레이어예요. 오픈스택 최상단에 있죠. 그래서 오픈스택을 쓸 수 있는 웹 콘솔인 호라이즌이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요거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EC2.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WS EC2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AWS의 EC2 API를 오픈 스택으로 호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픈 스택에도 오픈 스택 자체 API가 제공되어 있죠. 근데 그 오픈 스택 그러니까 AWS 형식의 요청이 들어오는 거를 오픈 스택 API로 변환해 주는 일종의 API 프록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제공을 하느냐? 뭐 그럼 뭐 경쟁사의 뭐 기술 침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오픈 소스잖아요. 뭐 경쟁사라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전략을 취하냐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특정 한 벤더사만 쓰죠. 그러니까 AWS만 써요. 근데 AWS를 쓰므로 AWS로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올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 보호예요. 그리고 각각의 국가에서 요즘에 뭐 디지털 소비니언트인가? 디지털 모시기 그 데이터 주권이라는 그 말이 요즘에 막 나오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데이터 주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국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자국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올리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법적인 제약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혼용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저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는 굉장히 비싼 서비스예요.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면은 기업이 어떤 특정 워크로드들은 이제 그 프라이빗으로 내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개발자가 똑같은 코드인데 퍼블릭에서 도는 거 오픈스택 대상 따로따로 코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 공소가 더 들어가네? 더 투입해야 돼? 그럼 굉장히 큰 고민이겠죠. 오픈스택은 그 전략을 취한 거예요. 당신이 AWS에서 쓰던 코드 단 한 줄도 수정하지 않고 엔드포인트만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오픈스택으로 바꾸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물론 100% 호환은 안 되죠. AWS가 기능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호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자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데 오픈스택을 선택하기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EC2 호환된 API들을 제공을 또 해줍니다. 어,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큰 파이를 먹고 있는 게 AWS니까 여러 가지 서드 파티나 라이브러리가 AWS에서 쓰던 게 많이 나오겠죠. 오픈스택이 더 대중화되려면 오픈스택을 쓸 수 있는 여러 서드 파티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서드 파티를 파는 곳에서도 AWS에 집중하는 게 더 시장성이 더 높겠죠. 그런 측면인 거죠. 네. 큰 시장에 오픈소스도 같이 가자.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올려주세요. 그 채팅도 이렇게 가끔씩 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이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 중에서 핵심만 알면 됩니다. 6개 컴포넌트들이에요. 요 6개 컴포넌트들이 오픈스택에서 인프라 서비스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애들입니다. 민성님이 내가 아는 그 민성님이에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노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컴퓨팅 서비스를 담당하는 애들, 그다음에 뭐 뉴트론, 글랜스, 신더, 스위프트, 키스톤 이렇게 총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스택을 처음 공부한다 그러면은 요 6개의 컴포넌트들을 먼저 공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노바예요? 뉴트론이에요?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거예요. 근데 노바는 나사에서 지었으니까 초신성의 뜻을 담은 노바죠. 나머지는 뭐 뉴트론은 이해가 돼요. 거미줄인 게 네트워킹이랑 관련된 거. 근데 글랜스는 이미지 서비스인데 다람쥐 전혀 생뚱맞죠. 저희는 블록 스토리인지도 말 아무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심지어 키스톤은 영어 뜻과 달라요. 거북입니다. 자, 그래서 어, 오픈스택은 아까도 말했듯이 스스로 IT 자원을 가상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픈스택은 이 서버나 스토리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의 상태를 관리할 뿐이고요. 이 자원의 실체는 다른 서비스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스택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오픈스택은 이미 전통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이용을 해서 관리하는 역할만 수행을 하는 전략을 취한 거죠. 예를 들어서 VM을 만들기 위해서 VM웨어를 쓰거나 아니면 가장 많이 쓰는 오픈소스인 KVM을 쓰거나 그런 식의 전략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에는 이런 자원을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노바 코드에는 VM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KVM과 통신할 수 있는 리포트와 연결하는 드라이버, 아니면 내가 VM웨어를 쓰고 싶다 그럼 VM웨어를 다룰 수 있는 드라이버들.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뜯어 가볼게요. 우리가 하나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들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오픈스택이 이런 자원들을 만들어내고 관리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팅 리소스예요. 노바입니다. 노바에서는 여러 가지 하이퍼바이저들을 지원을 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아무래도 KVM입니다. KVM이 자료도 제일 많고 안정성이 제일 높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베어메탈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다. 뭐 물리적인 장비 하나를 그대로 고객이 쓸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이로닉이라는 걸 쓰면은 그 아이로닉이 그 IPMI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아니면 레드피시라는 요즘에 나온 하드웨어 최신 하드웨어 컨트롤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물리 장비를 컨트롤해요. 그리고 뭐 윈도우 서버를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윈도우에서 나온 하이퍼V를 이용을 할 수도 있죠. 물론 뭐 윈도우 서버를 하이퍼V에서만 띄우냐? 뭐 그건 아닙니다. 센토스나 우분투에서도 충분히 띄울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상업적인 제품들도 많이 들어가죠. VM웨어 많이 우리가 아는 거, 그다음에 제인 서버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OS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OS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뭐 이미 여러분들은 클라우드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정통적으로 운영 체제를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CD를 받아서 아니면 ISO 이미지를 받아서 USB에 넣고 아니면 CD로 굽고 서버에 직접 가서 넣고 돌려야 되죠. 아직까지도 그렇게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 운영 인서스 하나 만들 때 그렇게 한다?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대신 해준다. 부팅해서 OS 해서 OS 띄우고 뭐 패키지 다 설치하고 뭐 한다. 이러면은 한 적어도 3, 4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아무도 안 쓰겠죠.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하나 만들었는데 40분 뒤에 내가 쓸 수 있어. 절대 안 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부팅이 완전히 가능한 형태의 OS 이미지를 딱 만들고 그거를 찍어내서 걔를 복제만 해서 바로 부팅을 시키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는 애는 글랜스라는 애고 앞에서 설명했던 이야기들이 두 줄이고 자 그러면은 이미 부팅이 된 형태를 이미지화 해가지고 복제해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운영체제가 처음 부팅했으면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는 게 계정, 호스트명, IP죠. 근데 이미 내가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최초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어쨌든 세팅을 누군가 해야겠죠.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복제를 떠. 그리고 부팅을 시켜. 그러면은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 동일한 호스트명, 동일한 IP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딱 만들고 나면은 내가 콘솔에서 설정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나만의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뭔가 키로 들어가 있고 IP도 다르고 그게 가능한 게 클라우드 이니시라는 오픈 소스가 있어요. 이게 그 운영 체제에 기본적으로 요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부팅이 될 때 모든 클라우드가 공통적으로 약속한 IP 대역이 있어요. 링크 로컬이라는 대역인데 169254, 뭐 169254 이런 대역이에요. AWS 써보신 분들은 이 IP를 한번 봤을 수도 있어요. 그 대역을 통해서 클라우드 컨트롤러한테 내가 세팅해야 되는 호스트명, 내가 세팅해야 되는 계정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도록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이니시라는 도구로 OS가 최초 부팅 시 설정해야 되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자동으로 구성을 하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그 이미지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로우 형식으로 하면은 내가 100기가다 그럼 100기가 그대로 있는 거고 뭐 많이 봤던 포맷들이죠. VHD, VMDK, 뭐 VMware나 버추얼박스를 쓸 때 나오는 포맷들. 근데 뭐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포맷은 큐카우트예요. KVM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런 이미지 포맷들을 이용해서 OS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이미지를 만들 때 보면은 우분투도 이렇게 클라우드 이미지스라고 해서 별도의 탭으로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분투 서버랑은 또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 용량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IS 파일, 뭐 IS뿐만 아니라 큐카우트 이미지 파일 자체도 달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분투 서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굳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CD-롬 드라이버, 그래픽 드라이버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클라우드에서 CD-롬 드라이버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 다 빼고 경량화해서 만든 게 이 클라우드 이미지. 그래서 저희도 우분투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그럼 클라우드 이미지에 가서 클라우드 이미지를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보안팀에서 규격화된 하드닝 정보들을 다 넣어요. 보안 설정을 다 넣고 다시 패킹해서 우리 글랜스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객들이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어, 윈도우즈를 또 만든다고 하면은 아 이거 진짜 거슬리네. 왜 제목이 이렇게 됐을까?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MS랑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의 퓨어한 이미지는 MS와 계약해서 전용 사이트에서 받고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그 KMS라는 서버를 사내에 놓고 거기서 라이센스를 발급을 하는데 라이센스가 나갈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라이센스 키가 나오고 이제 어 우리는 그 라이센스 비용을 고객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윈도우는 또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기술 지원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눅스는 우리가 커널 그러니까 오픈 소스니까 여러 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요. 근데 윈도우를 쓰다가 윈도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MS밖에 없죠. 그래서 그 MS의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 윈도우 서버를 우리가 자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계약을 맺겠죠. 윈도우 기술 지원을 받겠죠. 근데 고객이 쓰는데 우리가 굳이 기술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의 VM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 갑자기 왜 회사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는 기술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MS에서. 그리고 대신에 저희는 팀에 10년 이상의 윈도우만 전문적으로 했던 윈도우 엔지니어가 팀에 계셔서 고객사 아니면은 그 우리가 윈도우 이미지를 만드는데 발생하는 모든 이슈들을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더인데요. 이 다음부터는 조금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요.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분 쉬고 4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 자, 그럼 이제 뒤이어서 해볼게요. 어, 다음 내용은 이제부터 운영체제,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만드는 핵심 기술들이 서서히 들어갑니다.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기요. 요 스토리지 서비스인 신더가 담당하는 거는 우리가 인스턴스가 뜨게 되면은 OS가 붙어야겠죠. 그 OS 자체는 글랜스가 이미지로 제공해 주는데 걔가 어쨌든 돌아갈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블록 스토리지라고 부릅니다.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애들을 블록 스토리지라고 불러요. 왜 블록 스토리지라고 부르냐? 우리가 그런 디스크 종류들을 오퍼레이션 하는 단위가 블록 단위잖아요. 파일 시스템에서 블록 단위로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그런 블록 단위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스토리지를 우리는 블록 스토리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더에서 여러 가지의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뭐 여러 가지 벤더사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나 SSD, NAS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이 블록 스토리지는 일단은 엄청나게 높은 안정성이 제공이 돼야 되고요. 고 스펙이어야 되고 엄청난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벤더사 제품들을 쓰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 장비들, 스토리지 전용 장비들. 그래서 그 스토리지를 판매하는 곳에서 우리 장비 어떤 모델을 쓰면은 신더에 있는 기능과 뭐가 매칭이 돼요라고 이렇게 매트릭스 표가 신더 공식 아니, 그 오픈스택 공식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 연동하는 드라이버 코드들은 그 깃허브에 가서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더라도 공식에 없더라도 그 만약에 내가 오픈스택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뭐 델에다가 연락해서 오픈스택 구축하는데 스토리지 뭐 제품 뭐 있어요? 영업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더 카탈로그 같은 것들을 이제 갖고 오면서 그 매칭을 다 하는 그런 자체적인 자료들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의사결정자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어떤 제품을 갖다 쓸 건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오픈스택이 오픈소스인데 그런 벤더사 제품들로만 스토리지가 구성이 되면 또 아이러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거는 그 LVM으로 그러니까 그 디스크들을 로컬로다가 묶는 리눅스 전통 기술 LVM으로다가 구성을 해서 그 하나의 X86 서버를 스토리지 서버로 제공하는 방법 아니면은 그 셉이라고 이거요. 요런 기술 얘도 오픈 소스거든요. 얘의 역할은 뭐 오브젝트 블록 스토리지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오픈 소스 기반의 그런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벤더사 제품들보다 셉을 이용해서 만드는 셉을 이용해서 그런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케이스들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이 셉의 특징은 운영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가 얘도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장애가 날 경우에 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회사마다 그런 정책이 다른데 그 정말 뛰어난 스토리지 엔지니어가 있고 자체적으로 이 셉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 역량이 있는 곳은 이 셉을 도입을 해가지고 스토리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셉 운영팀을 가지고 이 셉을 전사에 그 스토리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무래도 그런 엔지니어가 없어서 벤더사 제품을 써서 저희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능적인 한계가 조금은 존재해요. 벤더사 제품도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럼 셉을 왜 쓰느냐?
걔는 무한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 절감이 되고요. 내가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벤더사 제품보다도 더 높은 스루풋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루풋이나 IOPS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셉을 이용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신더가 어떻게 인스턴스에 그런 블록 디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플로우를 찾아가 볼게요.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더 백엔드 스토리지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가용성 영역인 중에 하나인 A 존에 100기가 디스크를 가진 우분투 22.04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다면 신더는 오픈 스택에서 관리하는 이런 스토리지 정보에서 A 존에 있는 나스 정보를 먼저 하겠죠. 그리고 그걸 갖고 와요. 그 다음에 글랜스로부터 22.04 이미지를 갖고 와요. 그럼 걔는 압축된 형태의 이미지잖아요. 걔를 가지고 그 100기가 사이즈에 맞게 변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압축된 거 풀고 정말로 디스크 포맷처럼 만드는 거예요. 부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첫 우리가 512바이트는 그 MBR 영역이라 해서 부트 레코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환된 파일은 로우 형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런 로우 형식으로 된 데이터를 나스에 저장을 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나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요 디스크 파일은 요 나스의 IP 땡땡 볼륨수 밑에 볼륨의 이 고유한 UUID 값 이렇게 지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회사마다 정책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100기가짜리 디스크면은 100기가만큼의 파일을 만들어서 넣는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씬이었나 띡이었나 뭐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기가짜리 디스크면은 물리적으로 100기가를 할당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10테라짜리를 만들게 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얘도 스토리지도 좀 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기가를 할당해 놓고 100기가를 다 안 씁니다. 여러분들의 노트북에 1테라짜리 디스크를 꽂아 놓고 500기가도 안 쓰는 것처럼요. 500기가 이상 쓴다면 그 사람은 영상을 하거나 사진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것처럼 스토리지도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100기가를 썼지만 할당을 요청을 했지만 쓴 만큼만 늘어나도록 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에서 이 스토리지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디스크 파일을 VM이 갖다 써야겠죠. 그러면은 하이퍼바이저에 VM이 뜰 텐데 우리가 버추얼박스를 이용해서 VM을 띄우면은 그 디스크 파일을 경로로 지정해 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마운트 명령을 이용해서 나스를 마운트를 시키고 그러면은 저 마운트를 뭐 이 100.100의 볼륨스를 이 하이퍼바이저 MNT 볼륨스에다가 마운트를 시키게 되면은 요 볼륨 파일은 이제 하이퍼바이저 자체에서는 요 경로를 갖게 되는 파일로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로를 VM을 뭐 이루는 정보에다가 넣고 부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점을 가질 수가 있냐면요. 만약에 이 하이퍼바이저가 죽었어요. 하이퍼바이저는 의외로 잘 죽습니다. 서버는. 그러면은 다른 데서 VM이 떠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 디스크 파일이 하이퍼바이저에 들어가 있으면은 복사를 못하죠. 그대로 데이터 날리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데이터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하이퍼바이저에서 이 정보만 그대로 갖고 와서 띄우면은 거의 즉시는 아니고 뭐 1분 이내로 내가 사용하던 VM이 다른 데서 그대로 올라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운영되던 순간에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는 날아가요. 저는 갑자기 팍 뽑아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들은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장애 복구에 굉장히 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이런 식으로 쉐어드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이 볼륨 파일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회사마다 정책마다 다르겠지만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뭐 2중, 3중으로 복제본을 계속해서 뜨는 거고요. 그래서 뭐 AWS 일본 리전 같은 경우는 옛날에 툭하면 죽어 나갔죠. 네. 그래 한때 그
클라우드 서비스 그 AWS를 서비스하는 그 상면에 에어컨이 나가는 바람에 온도가 올라가서 그 볼륨 서비스하는 게 차례대로 막 죽어나갔던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태 때 그 어디죠? 쿠키런 말고 쿠키런 킹덤 이 그것 때문에 대형 장애를 받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안전했던 거는 AWS도 이거를 계속해서 복제본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쉐어드 스토리지 장점은 그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사업적인 요구사항에 의해서 더 싼 형태의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쉐어드 스토리 타입이 아닌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디스크를 이용해서 VM을 띄울 수 있도록 또 서비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에페메럴 타입의 인스턴스다 아니면 에페메럴 타입의 스토리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걔네는 아무래도 하이퍼바이저에 꽂히는 디스크는 얘보다는 저렴하겠죠. 이거를 구성하는 시스템보다는. 그래서 난 저렴하게 쓰고 싶어.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너 이거 쓰는 대신 여기서 도는 데이터는 우리가 보장하지 못해. 라고 약관을 걸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 죽으면 데이터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다만 뭐 그런 용도의 서비스들이 여기 올라가겠죠. 아니면 뭐 백업을 고객이 알아서 하든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스토리지 타입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뉴트론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대학교 2학년 분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네트워크 때 배웠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네트워크 좀 따로 공부한 게 있으세요? 그럼 VLAN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 VLAN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트론은 핵심은 통신이 가능한 레이어 2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네트워크 선이 연결이 돼서 서로 통신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당연히 이 네트워크도 신더처럼 기존의 여러 가지 벤더사들의 그 제품들이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면은 스위치나 라우터를 놓고 선 연결하고 스위치 설정 넣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오픈스택도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가상화해서 고객의 VPC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설정들의 그 가상화 기술이 들어가줘야 돼요. 설정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고객이 콘솔에서 VPC를 하나 만들 때마다 AWS에서 엔지니어가 요청 들어왔다. 나한테 주어질 시간에 1분 막 이러면서 막 만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동으로 API를 이용해서 그런 스위치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들을 뭐 시스코나 A10, 뭐 아리스타 이런 데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물론 스위치들을 직접 컨트롤하지 않고 걔네들은 정말로 그런 패킷만 처리해주는 용도로 만들고 그런 플로우를 네트워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설정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그 X86 서버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한테 위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려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가상의 스위치들이 존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드라이버들이 또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제공해주는 리눅스 드라이브 브릿지를 쓸 수도 있고요.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오픈 소스 가상 스위치는 오픈V 스위치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정말로 패킷만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놔요. 그러니까 뭐 VLAN을 쓴다 그러면은 스위치에다가 VLAN 트렁크 설정만 쭉 해놓고 아니면 내가 VXLAN만 쓴다 그러면은 라우팅 설정만 쭉 넣어놓고 그 VPC에 대한 설정은 이 오픈V 스위치에다가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X86 서버에다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돌려놓고, 그러니까 뉴트론 에이전트 돌려놓고 걔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트론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인 SD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컨트롤 플레이는 이제 서버들이겠죠. 뉴트론 서버. 걔네들이 API를 이용해서 VPC나 서브넷 생성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데이터 플레인을 만드는 오픈V 스위치 같은 애들을 컨트롤하는 애들이 그런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 플레인에 해당이 되는 플로우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패킷을 처리하는 로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 뉴트론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로 정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상화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핵심은 물리적인 요 네트워크를 얘도 가상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상화의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플랫 형태, 인스턴스에 있는 VPC가 이 물리적인 네트워크랑 동일 선상에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흔히 사내 네트워크를 좀 많이 붙일 경우에 많이 쓰죠. 그럴 때는 플랫 형태. VLAN 너무 간단한 형태죠. VLAN으로다가 VPC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는 VLAN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죠? 4096개입니다. 정확히는 4900개 정도까지, 4000개 정도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최대 4000개의 VPC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VXLAN을 이용해서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AWS도 뭐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VXLAN으로다가 되어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 뭐 GRE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케이스들도 있고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하부가 어떤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물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죠. 우리가 보는 거는 단지 VPC라는 L2 레벨에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L2 레벨의 네트워크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밑바탕은 이런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오픈스택을 도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형태로 이런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가장 큰 난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를 같이 설계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네트워크 분리 기술인 VLAN을 이용을 해서 한번 우리가 오픈스택의 그 VPC를 제공을 한번 해볼게요. VLAN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음,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하나만 더 갖고 올게요. 제가 이 자료에서는 VLAN에 대한 설명을 빼버렸네요. 네, 그 VLAN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스위치에다가 그냥 케이블을 꽂아서 쓰게 되면은 얘네들은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요. 이제 물론 그 우리가 뭐 각각에다가 IP를 다르게 막 넣고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통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는 뭐 어떤 스위치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말이 스위치지 그냥 허브라고 되어 있으면은 또 통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브는 그냥 다 브로드 캐스팅 해버리잖아요. 네, 기본적인 L2 스위치라고 한다면은 백학습이 된 애들끼리만 통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같은 네트워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로 하나의 스위치에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쪼개고 싶어요. 근데 그 쪼개는 애들끼리는 서로 통신이 안 되고 싶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VLAN을 포트마다 설정을 해주죠. 그래서 뭐 1번 포트에는 VLAN 10번, 2번 포트에는 VLAN 20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그 여기서 더 진화한다면은 그렇게 설정하는 게 이 VLAN에서 액세스 모드라고 하는 걸로 스위치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의 또 하이퍼바이저라고 한다면은 이 서버가 이 서버에서 여러 대의 VM들을 만들어서 그 VM은 VLAN을 여러 개를 또 가지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의 포트에서 VLAN을 여러 개 서비스 하고 싶을 때 여기에 얘를 트렁크 모드라는 걸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VLAN을 뭐 100번부터 1000번 사이에 있는 애들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뭐 만들 수도 있고 100번, 200번, 300번 이렇게 딱딱 지정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스위치 설정에서 VLAN 딱 하나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거는 액세스 모드, 여러 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는 트렁크 모드예요. 그래서 여러 개로다가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더 확장을 하면은 여러 개의 스위치를 연결하게 되면은 같은 VLAN들끼리는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C에서 나갈 때는 액세스 모드라면은 VLAN이 VLAN 패킷으로 감싸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얘가 이제 다른 애들한테 보낼 때는 VLAN 아이디를 달고 막 패킷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파란색 애가 초록색 애로다가 통신을 하진 못해요. 그래서 당연하죠. 다른 네트워크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과 초록색을 통신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잉, 그림이 하나가 없다. 위에다가 라우터를 달려. 위에 라우터를 달아서 라우터까지 왔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센터 레벨로 확장을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실제로 뭐 10년 전, 그러니까 2020년 전에 2010년도쯤에 만들어져 있던 데이터 센터, 그 전의 데이터 센터들은 대부분 다 이런 레이어, 그러니까 그 3계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계층을 가져요. 다 VLAN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래 그러니까 서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서버들이 직접 해주는 액세스 스위치라는 게 있고요. 그 액세스 스위치를 모아주는 그 스위치들,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영역에 그 스위치가 또 있고, 걔네들을 중앙으로 모으고 서로 통신될 수 있는 라우터. 그래서 3계층으로다가 많이 운영을 하죠. 요즘에는 이런 구조들 말고 그냥 막 서로 연결을 막 시켜놓는, 그러니까 모든 구간이 다 L3 라우팅 통신을 하는 뭐 그런 구조를 많이 써서 뭐 이쪽을 뭐 리프 스파인 구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영역이고 뭐 개발하는 영역에서는 굳이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아닙니다. 근데 인프라 엔지니어는 알고 있어야죠. 근데 더 복잡한 형태로 요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VPC가 가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상으로 존재하는 VPC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VLAN을 도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VPC가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그 VPC마다 VLAN 아이디를 부여를 해줘요. 그거를 부여를 해주는 거는 뉴트론이라는 애가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바이저에서 B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VM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오픈 V 스위치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게 얘한테 그 플로우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네트워크 플로우를. 그러면은 뉴트론 에이전트가 요청을 받겠죠. 그 뉴트론 서버한테 야, 그 A라 이 VM B 네트워크 쓸 거니까 오픈 V 스위치에다가 이 B 네트워크 정보 세팅해. 근데 그 B 네트워크는 VLAN 200번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오픈 V 스위치에 VLAN 200번을 쓸 수 있도록 뭔가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포트 하나 뚫어서 가상의 포트를 하나 뚫어서 이 VM이 ETH 정보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VM에서 패키지 딱 나오게 되면은 VLAN 200번을 세팅하도록 되어 있는 오픈VC 설정을 타고 물 인터페이스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VM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모든 정보는 다 오픈VC 스위치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B 네트워크에서 나온 거는 VLAN 200번은 딱 태깅이 돼서 물 인터페이스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티네이션이 만약에 B 네트워크가 19168 0.024 내역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데이티네이션 IP 그대로 달고요. 그 다음에 VLAN ID 달고. 그러니까 그 캡슐레이션 되는 영역에 상대방 목적지가 요걸로다가 그냥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VLAN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VPC 네트워크들에 대한 통신을 제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미리 사전에 우리는 클라우드에서 뉴트론의 VLAN을 어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을 거니까 스위치에 그거 다 설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스위치에 다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하이퍼바이저에서 어떤 VLAN 태깅할지는 뉴트론이 오픈V 스위치에 설정을 하니까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다 트래픽이 처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VLAN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VXLAN을 쓴다 그러면은 요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일단은 하이퍼바이저 단에 라우터가 돌아야 돼요. 버드라고 하는 버드나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라우터를 BGP 프로토콜을 돌릴 수 있는 애를 돌려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도 라우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 둘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인터넷을 만든다라고 보면 돼요. 데이터 센터 내 인터넷.
그래서 BGP 프로토콜 이용해서 서로 하이퍼바이저들끼리의 라우팅 정보들 교환하고 막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VXLAN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VXLAN 기반의 VPC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복잡하죠. 그래서 오픈스택을 잘 써야 된다. 오픈스택을 잘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도 방대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앞에서 노바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그 가상화 기술 나오죠. 그 가상화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특정 그 우리가 이것까지는 고려를 뭐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저희는 이걸 고려해요. 새로운 하이퍼바이저를 구매를 했어요. 얘가 CPU가 뭐 인텔의 뭐 스카이레이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분투에서 리버트 버전에 따라서 이 CPU의 여러 가지 피처를 지원하냐 안 지원하냐 이게 결정이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은 고려 안 하거든요. 근데 머신러닝을 한다? AI를 돌린다? 그러면은 CPU 플래그를 따져요. 고객이. 인스턴스에서 봤는데 이 CPU 플래그가 안 보여요. 그러면 혹시 이거 지원돼요? 그럼 우리가 그 CPU 물리적인 CPU에선 지원이 되는데 그 리포트 단에서 지원이 안 되네? 그럼 리포트 버전 올려야 돼. 왜냐면은 그 QEMU에서 CPU 맵이라는 게 있어요. 플래그란 오퍼레이션을 매핑을 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버전을 올려서 고객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의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거는 나는 시니어가 됐는데 아직도 몰라. 와 이런 거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 딱 훑어봤듯이 이 오픈스택은 물리적인 자원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 컨트롤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상화 이미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스택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7, 80년대부터 만들어져 왔던 소프트웨어 기술들, 그다음 컴퓨터 공학에서 만든 그런 개념들을 잘 활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든 집합체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고 싶다, 뭐 우리만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취재가 없어요. 이 오픈스택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에 누가 오픈스택 써? 쿠버네티스 쓰지. 자, 근데 여기서 그 바라봐야 되는 지향점이 서로 달라요. 오픈스택은 인프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그 태생과 목적, 그 다음에 방향성 자체가 인프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그걸 오케스트레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쿠버네티스의 목적이에요. 물론 그 어플리케이션을 띄우기 위해서 컨테이너라는 걸 도입을 했고 컨테이너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인프라스트럭처들이 막 만들어지는 건데 서로 바라보는 방향성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지향성이 동일한 거죠. 오픈소스 기반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자라는 거죠. 채팅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그 지향하는 바는 오픈소스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자라는 측면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픈스택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오픈스택을 구성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위에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장비에 쿠버스터 클러스터 만들어서 그 위에 오픈스택을 구성하기도 해요. 또는 오픈스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쿠버네티스를 올려서 서비스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NHN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해서 NKS 서비스가 오픈스택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뭐 오픈스택을 쿠버네티스 위에서 구현하는 거는 오픈스택 햄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그런 기술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추적해가면서 종합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 먼저 노바가 인스턴스 생성 요청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노바 스케줄러한테
그 하이퍼바이저 선택해 달라고 하는 거죠. 뭐 4코어 4기가 메모리를 지금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바이저를 선택해 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딱 한 대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필터링입니다. 하이퍼바이저를 이렇게 쭉 해놓고 리소스 사용량이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씩 채를 걸르듯이 쫙 걸러서 마지막 한 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택된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노바 커미트라는 에이전트한테 정보를 전달하면서 VM 생성해라고 요청을 보내죠. 그러면은 노바 커미트는 그 순간에 얘가 만들어야 되는 거 네트워크랑 스토리지죠. 그래서 뉴트론 서버랑 신더 API한테 네트워크 만들어줘, 블록 스토리지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보내요. 그런 뒷단에서 열심히 얘네들이 비동기로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각각의 자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이에 노바 컴퓨터는 주기적으로 만들어졌냐 이거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다 OK가 떨어졌으면은 이제 그 오케이 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VM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 만들어냈으면은 생성 완료가 노바 API한테 다시 전달이 되고 우리의 콘솔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쫙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뒷단에서는 이런 애들이 여러 서비스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하나의 작업을 처리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는 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한 일환이죠. 2008년도에 이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을 해서 오픈스택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게 뭐 대단한 신기술, 새로 나온 개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우리가 요즘에 접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은 이미 과거에 다 정리가 되어 있던 애들이 과거에는 안 맞았던 거죠. 지금에 와서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대다수인 거죠. 그래서 전혀 뭐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없다. 과거 대학교 4학년 동안에 그 지루한 그 교과 과목들을 잘 공부를 해놓으면은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밥벌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또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런 오픈스택을 직접 구성해 보고 싶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성공적이긴 한데 오픈스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최소 구축 가이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선이 필수, 점선이 선택인데요. 컨트롤러 노드, 컴퓨팅 노드는 필수적이겠죠. 그러니까 스토리지 노드가 굳이 없어도 돼요. 컨트롤 노드에서 그 LVM으로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은 이게 문서 업데이트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곱하기 3 정도씩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구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 오픈스택 하나 공부하자고 1,000만 원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각각 다 구성하면은. 근데 오픈스택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데브스택이에요. 그러니까 오픈스택도 오픈소스니까 소스 기어가 올라오게 되면은 걔를 테스팅해야겠죠. 오픈스택의 테스팅은 실제로 클라우드를 만들어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음, 안 되죠? 그래서 오픈스택에서도 그런 테스팅을 하는 환경, CI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가장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데브스택인데 쉽게 말하면 버추얼박스에 4코어 8기가 메모리에 VM 하나만 딱 만들면은 거기에 모든 컴포넌트를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손으로 설치하냐? 아니에요. 스크립트만 돌리면 됩니다. 한 세 줄이면 오픈스택이 만들어져요. 물론 영업용 멘트로 세 줄이고요. 뭐 설정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해야 돼요. 하지만 진짜로 요 딱딱딱 하면은 오픈스택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2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데브 스택으로다가 오픈스택을 사용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걸로 테스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다 깨졌네. 자, 그러면은 그 오픈스택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오픈스택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픈스택을 이루는 모든 컴포넌트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API 서버랑 자원을 다루는 에이전트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I 서버가 요청을 받아서 에이전트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 넘겨주는 방식을 그 메시징 큐를 이용해서 RPC 통신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리버트 프로시저 콜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같은 코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API 서버가 에이전트한테 어떤 작업을 해줘라는 게 정확히는 그 코드가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코드명, 함수명, 인자값 이걸 넘겨줍니다. 진짜로 리모트 프로시저 콜을 하는 거죠. 그래서 RPC 그 메시징 큐를 이용해서 RPC 통신을 하는 구조로다가 오픈스택이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스택의 모든 API는 비동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생성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즉시 반환이 와요. 이공이 accepted라는 스테이터스 코드와 함께 자원의 UUID가 발급이 되면서 어, 요청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청한 쪽에서는 주기적으로 그 UID 값으로다가 상태를 조회를 하면서 생성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한정 생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타임아웃이라는 걸 지정을 해놔요. 그래서 타임아웃 동안 시도를 하다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전체 요청을 실패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스택을 실질적으로 배치를 하려면은 그 이 특징에 따라서 오픈스택 컴포넌트를 물리 서버에 돌릴 거냐, 가상 서버에 돌릴 거냐를 결정을 해줘요. 먼저 가벼운 에이전트나 아니면 API성 서비스들 이런 애들의 특징은 확장이 용이해야 돼요. API를 서비스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용자의 요청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즉시 스케일아웃이 편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 개 네트워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개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관리망, 뭐 스토리지망, 테넌트망, 뭐 이런 망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은 사내에서 원래 쓰고 있던 가상 환경을 이용해 한 가상 서버 아니면 컨테이너 환경을 이용해서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집적도를 높여요. 컴포넌트의 집적도. 그래서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의 API 서비스들을 같이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VM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노바, 신더, 글랜스 API를 다 한 번에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자원을 집중해서 쓰게 되는 거죠. 반면에 자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에이전트가 돌아가야 되는 서버들, 예를 들어서 컴퓨팅 노드, 네트워크 노드, 스토리지 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서버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스펙을 때려놓고요. 그리고 얘네는 여러 개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 돼요. 자원을 다루다 보니까 테너트망, 관리망, 스토리지망, 뭐 네트워크망, 그러니까 뭐 외부랑 통신하는 외부망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은 한 서버에 선이 막 8가닥, 10가닥씩 꽂힙니다. 이제 다 이중화도 해야 되니까. 물론 하나의 라인에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개의 망을 쪼개서 쓸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말했듯이 물리 서버 그리고 실질적인 자원들이 돌아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API가 서비스되는 그 상면, 그 물리적인 공간과 다른 렉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팅 노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히 배치를 합니다. 전력량까지 계산해요. 그래서 한 대, 한 렉에 만약에 40개까지 서버로 꽂을 수가 있어도 컴퓨팅 렉은 전력량을 계산해서 뭐 20대까지만 꽂도록 한다든지 GPU 서버 같은 경우는 한 대 꽂으면 끝납니다. 걔가 전기 다 들어가거든. 뭐 그런 식으로 신중히 배치를 해요. 그래서 다 깨졌구나. PDF를 그대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지금 멈췄어. 또 엑시 이걸로다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뭐 하나의 가상 머신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을 다 집약해서 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하나의 매니지먼트 렉에 있는 물리적인 서버들에다가 다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옆에다가 스토리지 렉도 세우고 네트워크 렉도 세워서 네트워크 트래픽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옆에다 컴퓨터 렉을 세워서 이제 어벨러빌리티 존별로 나눠서 컴퓨터 렉을 쫙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벨러빌리티 존을 뭐 A존, B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벨러빌리티 존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그거는 기업 비밀이에요. 막 우리가 어벨러빌리티 존은 그러니까 가용성 영역은 뭐 전기도 분리되어 있고 뭐 항원 항색도 분리되어 있고 뭐 심지어 뭐 건물이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사업자는 최대한 물리적인 장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얘네를 분리시켜 놓긴 해요. 근데 그렇게 정말로 전기까지 분리할 정도로 얘네들 관리한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따라서 다 다르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의 구성은 말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에 네트워크까지 붙이게 되면은 관리망, 그다음에 스토리지 붙여야 되는 스토리지망, 그리고 테넌트 네트워크, 그러니까 고객의 VPC망, VPC가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쫙 다 연결해서 구성이 되면은 데이터 센터에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확장 가능한 형태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나가면서 생명 확보도 하고 네트워크 망도 설계하고 그래서 쭉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다 환상이 있죠. 대규모, 대용량 서비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드는 오픈스택 개발자들은 그런 대규모 서비스, 그러니까 대용량 트래픽을 받을 수 있도록 코드를 막 짜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대규모는 맞아요. 대규모에 맞게 코드는 짜야 돼요. 근데 대용량 트래픽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오픈스택 API는 트래픽이 없어요. 뭐 고작 해봐야 인스턴스 생성, 삭제, 조회 뭐 이런 이 정도잖아요.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카카오톡처럼 많은 트래픽이 일어날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API 서비스들은 그 말할까? 최근에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오픈이 됐어요. 그것도 저희가 해요. 그것도 오픈스택 기반이에요. 거기에 노바 API 서버는 2대입니다. 하나당 4코어예요. 작죠? 그 정도로도 충분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인데. 실질적인 트래픽들은 다 컴퓨터 렉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다 트래픽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스택 자체는 트래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규모 트래픽은 컴퓨터 노드의 트래픽 양을 보면서 고객이 일으키는 트래픽들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대규모 환경이긴 하지만 대규모의 경험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반면에 뭐 제가 담당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어요. 걔도 오픈 소스 기반으로 되는데 걔는 미친 듯한 트래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픈스택을 하는데 컴퓨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받는 그 경험들보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운영하면서 쌓았던 그 트래픽을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되는 거 거기서 실력이 더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일이 있다면은 거긴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네, 지옥이에요. 마리 스토리지도 완전 파일을 서비스하는 웹 서비스고 그거 하나 장애나면은 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편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쇼핑몰 대부분의 쇼핑몰이 장애가 납니다. 왜냐면은 NHN 고도에서 쇼핑몰들을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또 카페이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이미지 데이터들, CDN 데이터들 다 저희 거 쓰고 있어요. 벅스가 안 됩니다. 네, 벅스가 안 되고 두레이가 멈춥니다. 그리고 티켓 링크 장애 납니다. 특히 발권이 안 돼요.
어, 기타 등등.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 장인하잖아요. 전 퇴사 버튼 바로 누를 겁니다. 장애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퇴사 버튼이 먼저예요. 나는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 물론 이제 그런 서비스들도 오브젝트 스토리가 장애인할 걸 대비해서 여러 방어책을 해놨겠죠? 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어, 또 뭐 뒤에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제가 다른 데서 썼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네요. 제가 그 오픈 스택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얘도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픈 스택은 6개월마다 릴리즈가 나와요. 음, 그래서 오픈 스택을 운영하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비스를 다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동안에 오픈스택 서비스는 전면 중단이에요. 물론 인스턴스의 트래픽들은 중단이 아니죠. 걔네들은 그대로 운영이 돼요. 하지만 콘솔이나 API는 다 내려야 된다는 그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DB 스키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리고 그 버전이 만약에 내가 오픈스택은 A, B, C, D 알파벳 순으로 올라가거든요. 내가 만약에 A 버전을 쓰고 있다가 최신 버전인 G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A, B, C, D, E, F까지 차례대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우개입니다. 올리다가 그러니까 그 올리는 게 코드 배포, 설정 배포, 딥 업그레이드하고 에이전트를 한번 띄워봐야 돼요. 그래서 오, 잘 토네. 다시 내려. 다음 버전. 이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한다? 물론 퓨어한 오픈 스택을 쓰는 기업이라면은 오케이요.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 저희도 포함해서 오픈 스택,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저희의 비즈니스 로직을 또 녹여내요. 업스트림이랑 메인스트리밍이랑 별개로 가죠. 그러면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얘 머지를 시켜오잖아요. 컴플릿 요만큼 납니다. 컴플릿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업스트림에서 개발된 그러니까 패치된 기능들 그다음에 뭐 버그 패치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코드에 영향이 없나 이런 걸 다 검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신규 기능들 계속 내보내야 되는.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저희도 3년 전에 마지막으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마지막으로 했고요. 그 업그레이드도 준비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최신 버전을 했는데 2년 뒤에 이미 EOL 되는 게 우리는 프로덕션에 나가는 거예요. 그로부터도 3, 4년이 흘렀죠. 올해 업그레이드를 또 한대요. 네. 저의 명복을 빌어주시고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인 업그레이드 자체는 몇 시간이 걸렸어요? 16시간이 걸렸고요. 첫 시도는 16시간 걸려서 했는데 문제가 생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12시간 걸려서 롯백했습니다. 집에 못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업그레이드 때는 다행히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왜 롤백을 했냐면은 저희가 스테이징 환경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총 10번을 업그레이드 롤백 이거를 진짜 열심히 훈련하듯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작업 들어가면은 기계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이게 자동화를 못 믿었어요. 그죠? 자동화를 못 믿고 우리가 다 체크하면 더 넘어가자 했기 때문에 진짜 작업 계획서 이만큼 쓰고 그대로 기계처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은 업그레이드 16시간 동안의 작업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쫙 갔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다 이제 자 기동합니다. 그래서 탁탁탁탁 올리는데 막 서버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스택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들이 막 터져 나가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했던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테이징 환경에서 하지 못했던 건 스테이징 환경은 작죠. 프로덕션 환경은 크죠. 이 대규모 환경에서 오픈스택이 어떻게 동작할지를 테스트를 안 해본 거예요. 막상 대규모의 그 대규모 환경에서 에이전트들이 뜨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RPC들이 오고 가고
버전이 올라가면서 패치된 기능들 때문에 막 API 컨트롤 서버들이 막 DB 부하 엄청 일으키고 그래서 막 DB 죽고 DB도 우리가 여러 대 HA 구성을 해놓거든요. 마스터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 마스터가 들어봤다가 아 나 못 봤다 죽어. 하다가 나도 못 봤다 죽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롤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거의 간신히 했는데 또 한대요. 해야죠. 어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 롤링 업그레이드를 또 지원을 하고요. 그 올해 버전부터는 그 슬러프라고 하는 LTS 버전을 또 지원을 하게 하면서 1년 단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좀 더 수월하게 물론 무중단 업그레이드는 안 됩니다. 중단 업그레이드만 가능한데 음,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좀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표를 쓸 때 3시간 전에 공유받았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이제 이걸 작년 12월 달쯤에 그 어디야 대구에서 하는 세미나 때문에 발표 자료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발표 자료 만들면서 실제로 3시간 전에 팀장님이 내년 업그레이드 한대요. 그래서 어, 네,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픈스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시간 40분이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오픈스택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다른 주제여도 돼요. 메트로 잘 들었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메트로 뭘 해본 게 아니니까 그냥 이해를 하기로 그냥 제 이미에 그냥 오버라이 네트워크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애죠. 뉴트론을 이해하려면은 일단은 앞에서 제가 말한 VXLAN이나 VLA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뉴트론이 만들어내는 그런 네트워크가 진짜 뉴트론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해가 모호한 상태인 게 당연해요. 지금도 이 오픈스택 전반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은 다 파이썬으로 오지 구성이 돼. 100%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수월해요. 코드를 읽기가 편합니다.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만약에 오픈스택 관심이 있어 공부 시작해야 할까 그러면은 어떤 컴포넌트 먼저 공략하는 거야? 컴포넌트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오픈스택이라는 얘네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써보는 거. 그래서 일단은 데브스택으로 하면서 그 각각의 기능들이 뭐가 있나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스택을 한번 손으로 다 구축을 해보는 거예요. 음, 그 VM을 버추얼박스를 세 개, 버추얼박스에서 VM 세 개를 만들어서 네트워크 내 나름대로 만들고 거기다가 손으로다가 매뉴얼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가이드를 따라가면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쓴 글이 있는데 네, 민성님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 내가 어디다가 만들어놨지? 좀 엄청 오래전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오픈스택 매뉴얼 가이드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뭐 매니지먼트랑 터널, 익스터널인데 이거를 버추얼박스로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글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타입이 있을 텐데 여기 있다. 그냥 이 그림이구나. 근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이 그림을 버추얼박스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건가. 이제 그래서 뭐 얘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는 뭐 버추얼박스의 나트 인터페이스, 프로바이더는 브릿지 인터페이스, 그다음 얘는 호스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충분히 네, 버추얼박스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인스톨 해가면서 어떤 컴포넌트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인스턴스를 하나 딱 만들었을 때부터 각각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코드를 보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아요. 기능 단위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인스턴스 생성 그거
너무 좀 단위가 크니까 가장 만만한 뭐 글랜스부터. 그래서 이거 기억하기도 쉽네. 슬래시 3 printf.kr 슬래시 3.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